PF 사태랄지 건설업계 도산이랄지 또 이제 새마을금고 등등 이제 중소형 금융기관들의 경영 수지 악화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다각적인 대책을 만들어 놓고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걸 순차적인 그 전략까지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극복해낼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좀처럼 이제 악화되지 않으니까 개선할 수 있는 그 정책을 펼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문제는 세계적인 금리가 터져서 우리 경제를 덮쳐오면 그때는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질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우리나라는 그걸 타개할 정책 수단을 이미 확보해 두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린 환율의 점진적인 하락만 용납하는 정책을 펼치면 그 얼마든 견뎌낼 수 있어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면 국내 금융자본, 국제금융자본, 외국에 있었던 거 다 국내로 들어온다니까 환차익 노리고. 그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부동산 시장에도 그 풍부해진 유동성이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얼마든지 해소시켜 줄 수가 있어요. 해소가 안 되면 완화라도 시켜줄 거 아니에요. 지금보다 완화되면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죠. 이 건설사 위기는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 건지 궁금하거든요. 4월 위기로는 뭐 다 아시겠지만 4월 15일 감사보고서 법인들이 이제 제출 마감 기한인데 일단 그게 이제 나오고 나니까 우리 바쁘셔서 모르시겠지만 금감원에서 이렇게 워딩이 나옵니다. 네. 보고서가 PF 현장 뭐 실사 제대로 들어가겠다. 또 새마을금고 4월 8일부터 실사 들어갔거든요. 다. 네. 새마을금고도 지금 안 좋은 현장들이 많아요. 지점들이. 현장이 안 좋으니까 지점이 안 좋겠죠. 근데 그게 아직 노출이 안 됐어요. 그리고 가이드가 뭐가 나왔냐면 저축은행들 이 PF 현장을 포함해서 부실채권들에 대해서 공매하고 경매, 매각 행위를 빨리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바쁘셔서 우리 시청자분 모르실 텐데 네네. 규정을 바꿔가지고 3개월마다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그게 뭐냐면 소비자가 3개월 연체가 됐다. 그러면 부실채권으로 매물이 잡힐 거 아니에요? 그 금융기관에서. 네네. 그럼 이거를 예전에는 과정이 있어요. 왜냐면 무리하게 채권 회수를 들어가면 경제에 도움이 안 되니까 채무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과정도 거치고 갚을 수 있는 길도 만들어줘. 이런 거를 다 거쳐야 되는데 그거를 좀 약식화한 거예요. 일단 저축은행 자체가 힘드니까. 그럼 저축은행발 PF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새마을금고나 증권사 이쪽에서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아마 뉴스가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 5, 6월 되면. 네. 결정적으로 이제 8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억을 더듬으시면 지금 뭐 8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비하인드입니다. 그거는 노출된 것만 8조인 거고요. 아. 네. 숨어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장에 있는데 이게 부실 현장이라고 파악이 됐어요. 근데 지금 정부나 금감원이 잡고 있는 게 뭐 40%, 50%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만약에 시장이 좋아지면 그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럼 PF 부실이 완화가 되겠죠? 반면에 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될 것 같은 현장도 미분양이 날 수가 있잖아요. 뭐 아파트뿐이 아니라 다 물류고 상업시설이고. 근데 지금 정부가 잡고 있는 가이드가 제가 알기로는 시뮬레이션이 50% 정도 잡고 있어요. 네. 근데 과연 50%에서 그칠지 안 그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게 늘어나면 이제 커지겠죠? 그래서 신용평가사들이 계속 체킹을 하고 있는데 리스트업이 자꾸 늘어나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저축은행이 이 얘기도 드릴 텐데 저축은행이 두세 군데가 대주단이라고 나왔었잖아요. 다 같이 합쳐서 네네.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하나씩 검토해가지고 현장별로 정리를 하자 이런 건데 두 군데가 나쁘게 얘기하면 퇴출, 좋게 얘기하면 일단 다른 곳에서 돈 알아보세요 이거죠. 그 대주단에서 빠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저축은행은 돈을 구할 길이 없겠죠. 협력을 받을 길이 없겠죠. 자기 자력으로 현장들을 케어해야 하고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자본금이 충분하거나 이런 저축은행은 괜찮겠지만 안 그런 데는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지금 다들 상태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축은행 현장이 문제가 됐다는 거는 1금융권의 1A급 현장도 저축은행이 투입이 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서 회수하는 돈은 100원인데 만약에 후순위 트렌치로 들어가서 이쪽에서 만약에 100원인데 이쪽에서 500원을 까먹으면 400원이 손실이 확정되잖아요. 그럼 이게 금융기관도 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현장, 자기들 주인 현장 말고 2순위라도 일부라도 자본금을 빨리 확충해야 되면 1순위의 뜻에 따르지 않고 채권 행사를 할 수도 있죠. 협력 안 하고. 그러면 멀쩡한 현장인데 내가 2순위예요. 근데 내가 망하게 생겼어. 대주단 이거 쳐다볼 수 없잖아요. 그냥 국내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럼 멀쩡한 현장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연결점이 또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산재돼 있고, 그 레고랜드 사태가 10월 달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10월 이후에 11월 정도에 다들 놀래가지고, 왜냐하면 연말에 이제 그 상한기일 도래하면 회수 분위기니까 다 막 정부가 나서가지고 해서 아마 10월, 11월, 12월 사이에 다들 그 채권 상한 도래 기간을 연장 계약을 했을 거예요. 금리를 올려가지고. 그러면 그 2년 차가 올해 저기잖아요. 2022년이었으니까 올해 그러네요. 10월, 11월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뭐 바닷물을 다 마셔봤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찍어봐도 아는 것처럼. 그럼 감사보고서가 나왔고, 예전보다 타이트하게 민낯을 보였고, 시뮬레이션 돌린 거에 따라서 손실 유추가 나오거든요. 현장별로 실사도 했고. 그러면 채권단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가도 답이 없다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죠? 회수 들어가야죠. 그럼 그거를 지금 감사보고서가 나오고 분명히 한두 달 정도 시행사 입장에서는 금융사에다 채권단한테 좀 하소연을 할 거예요. 이거 살릴 수 있다. 자료를 제공했다. 이런 게 두세 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4, 5, 6, 뭐 7월 가면 8월에는 답을 내야 되잖아요. 왜? 2, 3개월 있으면 만기니까. 그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채권 행사를 한다? 그렇지 않거든요. 이미 이자를 못 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8월부터 정리해야 빨리 이거에 대해서 대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8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제가 그 얘기를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있죠. 8월 되면 부동산 PF 문제가 좀 더 가시적으로 우리가 접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장에 그걸 좀 관심을 가지시고,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은 농도의 차이고 어떤 볼륨의 차이지,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8월에서 10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 말씀드린 하반기랑 겹쳐서 주택시장이랑 건설시장이랑 겹치니까 심리적으로 또 가라앉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변곡점이 확실하게 잡힐 수도 있죠. 제가 생각하는 위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군 대형 건설사들이 뭐 법정 관리에 들어가거나 또는 뭐 파산이 되거나, 그렇죠, 워크아웃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요동을 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금융시장으로 전이가 돼서 우리 2012년도, 13년도 저축은행 사태처럼 금융권으로 불똥이 튀어서 금융사들이 뭐 자금, 긴급 정부 자금 수혈 받고 뭐 난리가 나고 막 줄 서고 뱅크런 일어나고, 저는 이런 걸 위기라고 보거든요. IMF 외환 위기 같은, 또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에서 은행 파산해가지고 뭐 환율 난리가 나고 금리 난리가 나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주식 맞아요. 폭락하고 네네. 부동산도 출렁출렁 되고. 저는 이걸 위기라고 봅니다. 그러면 4월 위기설을 넘어서 5월 위기설, 또 뭐 9월 위기설도 나올 텐데, 저는 그렇게 본다면 그런 시장이 과연 발생할까에 대해서는 약간 좀 회의적인 시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일단은 막으려고는 하는데, 그러면 반대로 또 다른 위기론이 있을 수도 있죠. PF 문제? 여전히 지금 135조 6천억 정도 되는 PF가 쉽게 해결이 될 문제냐? 부동산 시장이 쉽게 좋아지느냐? 분양 시장이 좋아질까요? 분양 시장이 좋아지려면 이게 민간에서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분양 시장 좋아지려면 시장에서 이제 수요자들이 투자 심리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리고 금리가 저금리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요. 많이 올랐던 집값 인플레, 피로감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 부분. 살만해, 할만해, 규제도 풀리고, 집값도 어느 정도 피로감도 해결이 되고, 금리도 내려가고 하면 움직이는데, 2024년 올해 그런 일이 발생할까요? 저는 한 개도 해당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시장, 분양 시장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건설회사들 지금 다 물속에 빠져 있잖아요. 저는 물속에 빠져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땅 짓고 헤엄치기 했잖아요. 2021년까지, 2022년 상반기까지도 막, 그게 땅 짓고 헤엄치기지 뭡니까? 땅은 자기 자본 5%, 10% 가지고 브릿지론 일으켜서 땅 확보하고, PF 해가지고, 건축 사업 해가지고, 분양하면 계약자들이 계약금, 중도금 주면 짓고, 잔금 받아서 PF 돌려주고 나면
남는 돈 다 내 거. 이게 땅 짓고 헤엄치기지 뭐냐고. 우리가 사업하는데 자기 자본 5%, 10% 가지고 사업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아파트를 사더라도 LTV, DSR, DTI 적용되고 나면 한 50%? 40%밖에 대출 안 나오잖아요. 근데 건설회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물론 시행사, 시공사 뭐 구분을 할 수는 있겠으나. 근데 그게 2022년에 모든 문제가 되잖아요. 땅 짓고 헤엄치기 하니까 이제 금융사들도 같이 널뛰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돈 빌려줄 테니까 좀 사업 좀 더 해. 이렇게 노다지를 왜 안 해? 막 부추겼습니다. 그러다가 쓰나미가 오죠. 금리 인상에 대한 쓰나미가 왔는데 못 빠져나가죠. 이미 다 묶여 있는 거죠. 싹 다 물에 잠겼는데 지금은 한마디로 예를 들자면 물에 빠져가지고 입만 이렇게 내고 있고 숨만 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까? 결국 정부가 긴급 수혈, 산소호흡기를 대고 있는데 끄집어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 물속에서 얼마나 오래 버티도록 내버려 두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다 살릴 수는 없죠. 그렇죠. 살릴 거 살리고 또 못 살릴 걸 못 살리는데 아마 지방에 있는 중소건설사들은 아마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다 살리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정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만한 애가 빠져 죽게 되면 다른 시장, 우리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좀 볼 것 같고요. 애가 빠져 죽으면 전체 소비 시장이 요동을 칠 수 있느냐를 좀 구분을 할 것 같습니다. 태형건설이 사실은 문제였잖아요. 네. 그래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도 도급순위 16위 정도 되는 대형 건설사인데 이게 넘어지게 되면 도미노잖아요. 야, 태형도 정부가 못 살리면 나머지는 어떻게 살리는 거야? 결국에는 태형을 좀 살려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마찬가지죠. 1군 건설사가 부도났다. 뭐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뭐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뭐 이런데 아이파크 이런 데가 부도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IMF 오는 거야? 난리가 나잖아. 협력회사들부터. 그런 일들은 저는 정부가 어떻게든 강력한 산소호흡기를 주더라도 막으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위기는 오지 않겠으나 우리가 전체적인 뭐 많은 건설사들이 회복을 하고 살아남고 이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빠져 죽는 건설사들이 꽤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1년이었나요? 우리 레고랜드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건설사들은 2년 반 정도 지금 막 죽을 맛이거든요. 죽을 맛인데 이게 6개월, 1년 더 연장이 된다면 굉장히 좀 혹독한 시련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기는 오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진짜 어려운 위기는 저는 계속 진행 중이다. 그러면 분양시장이 쉽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게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요소는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건설 경기가 좋아지지 않으면 경제도 결국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양질의 주택 공급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또 몇 년 후에 입주 물량 부족으로 또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 모든 게 좀 뒤죽박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기가 없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1군 건설사 부도, 금융사들, 증권사, 뭐 보험회사가 부도나는 경우의 위기는 저는 안 오리라고는 보는데 그렇지 않은 건설업계의 위기는 저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아마 우리의 발목을 잡는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PF 미분양 손실 최대 규모가 8조 7천억 원에 달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약간 얼마나 심각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심각하긴 하죠. 이제 PF 지금 대출 잔액이 한 136조 정도 되죠. 그다음 브릿지론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 고금리로 빌리는 그 브릿지론이 한 30조 정도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금리가 터지고 또 미분양에다가 또 원자재 값이 이제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요새 오피스텔 짓는데 평당 요새 1200 줘야 됩니다. 아파트는 지금 900에서 1000 정도 하고요. 거의 5년 사이에 곱절 올랐어요. 엄청 올랐네요, 진짜. 그럼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요, 개발이라는 것은 이게 지가의 우상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귤기가 가파를수록,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투적 수익이 더 많을수록 개발이 더 활발하겠죠. 그런데 이게 우상향에 대한 믿음이 확 꺾여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지금 사업장들이 지금 사실상 뭐 올스톱 되느니 여러 가지 뭐 그런 자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아마 이거 진통은 좀 있을 것 같고, 물론 정부가 이게 대해서 좀 조기 그 대응 시스템을 이미 구축해 놓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아마 여러 가지 홍역은 좀 불가피할 것 같고, 문제는 지금 제2금융권에서 연체율이 자꾸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 연체율이 지금 5에서 한 7% 정도가 되는데, 뭐 이런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뭐 이런 데서 좀 연체율이 좀 높아서 여러 가지 위기경보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경매로 빨리 붙여가지고, 특히 경공매로 붙여가지고 이걸 빨리 클린화 시켜버려야 되거든요. 부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를 해야 이게 불투명성이 없어질 거잖아요. 네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은 지금 사업장을 이제 경공매로 이렇게 넘기면은 보통 한 40% 이상의 원금 손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원금에서 한 70% 정도 받고 싶은데, 이게 이제 살려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싸게 살라고 그 하죠. 사람도 다 싸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희망하는 가격하고 매수하려는 가격 간에 좀 갭이 좀 있어서 당분간 아마 제 생각에는 올 상반기가 좀 고비일 것 같고, 하반기 가서도 쉽게 해결은 안 될 거예요. 안 될 건데, 이 역시 좀 불확실성이 있는 또 다른 측면은 금리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국채금리하고 미국의 국채금리 간의 상관계수가 0.9 정도 돼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상관계수는 0에서 1까지가 있으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좀 낙관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는 미국이 하반기에 금리를 한 두세 차례 정도 낮출 거다. 뭐 이런 그동안 약간 낙관론이 있었죠. 근데 지금 약간 분위기가 확 돌아섰잖아요. 지금 12월에 가서 한 번 정도 낮출까 말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맞아요. 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골마 있잖아요, 지금요. 그죠? 근데 금리가 확 낮아진다면은 리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되니까 이 부분들이 뭐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이런 부분을 좀 잠재울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금리가 극단적으로 더 올라버리면은 이거는 상상을 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좀 악몽의 어떤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조마조마한 것은 맞아요, 지금 보면은. 근데 다만 우리가 너무 그렇게 또 극단적인 공포로는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항상 예견된 위기는 그렇게 극단적인 위기로 가는 경우는 드물고요. 우리가 레고 사태 때 전혀 예상을 못했죠. 맞아요. 네. 갑자기 두드러 맞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태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대응 능력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홍역이나 진통은 뭐 불가피하죠. 그거는 일종의 버블이 크게 만들어지고 나서 누군가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소하는 맞아요. 과정이거든, 사실 보면은. 그게 당연히 돈 빌려준 사람이라든지 사업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은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위기까지 가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어떤 견해가 아닌가. 물론 우리나라에 지금 GDP 대비해서 지금 건설자 비중이 한 15.6% 정도 되거든요. 높아요. 높긴 높은데 저는 여러 가지 위험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까지 뭐 경제가 뭐 성장률이 뚝 떨어질 정도의 그런 위기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최근에 보니까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오히려 올리잖아요. 네, 뭐 그 수출 때문에 물론 그런 건데. 그래서 일단 항상 우리가 우려와 걱정의 어떤 시선은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지만 너무 극단적인 어떤 그런 공포론이나 위기론은 뭐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